안녕하세요. 저는 홍기빈이라 합니다.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번역했는데요. 오늘은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책 어렵습니다. 무척 어려운 책이고,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읽는 순서도 막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처음 이 책을 갖다가 이렇게 펴신 분들은 일장에서 갑자기 무슨 그 백년 평화 그래갖고 19세기 전쟁 얘기가 나오니까 일장에서 보통 이 허들을 만나갖고 실패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 1시간 동안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은 아이디어들이 들어가 있어서 터져 나오는 책이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는 한 3개 정도의 꼭지, 상품, 그리고 사회, 그리고 이중운동이라고 하는 3개의 꼭지만 가지고서 각각 한 15분 정도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끝에 한 5분 정도는 자유라고 하는 이 책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챕터인데, 21장에 나오는 복합사회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먼저 상품이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상품이라고 하면 너무 익숙하죠. 우리가 살림살이에 필요한 거 대부분 우리가 돈 가지고 가서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이란 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데, 이 폴라니의 책에서 경제학이라든가 사회사상사라든가 또는 역사, 인류학 전반을 걸쳐가지고 가장 큰 충격을 준 부분이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역사에서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이해하시려면요, 여러분 이 책 1장부터 읽지 마십시오. 1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00년 평화다, 뭐 2차 대전이다, 근본 이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치는데 4장부터 읽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한 11장 정도까지의 이야기가 이 상품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장이 이 부분에 대한 서장 같은 거라서 뭐 3장도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만 일단 4장부터 읽으셔야 그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가 어디서 생겼느냐? 그 아담 스미스 이후에 그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오늘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경제학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사상이 그 경제적 자유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하게 들으신 얘기일 텐데, 태초에 그 로빈슨 크루소 같은 개인들이 있었고, 이 개인들이 원래는 자급자족으로 살다가 어느 날 교환을 하기 시작했다. 물물 교환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물물 교환을 하다가 불편함을 느껴서 화폐가 나오고, 물물 교환에서 시장이 나오고, 시장에서 화폐가 나오고, 화폐에서 사적 소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적 소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생겨났다. 이런 스토리로 인류 역사가 전개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생각은 그 17세기 말에 나온 그 존 로크의 사상에 이제 뭐 전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17세기, 18세기에 그 막 태동하고 있었던 유럽,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에 있는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칼 폴라니는 이제 경제사학하고 경제인류학이 발달한 다음에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경제사하고 그 다음에 경제인류학이 발달한 다음에 실제 인류가 어떻게 지난 몇천 년 동안 경제생활을 영위해 왔는가, 이걸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상품이라고 한 건 전혀 일반적인 그 인류 역사의 경제 시스템이 아니었고요. 태초에 로빈슨 크루소 같은 개인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몇천 년 동안 인류는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해왔느냐?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경제 분업은,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노동 분업은 태초부터 있었고 아득한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각자 생산하는 것들 또는 서로가 각자 일하는 것들을 서로 집단적으로 일하니까 집단적인 생산물을 함께 나누거나 분배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노동 분업을 조직하는 방식이 시장 교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담 스미스 책에서 그 얘기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죠. 실제 인류가 집단적인 경제 생활을 조직한 방식은 시장 교환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시장 교환 이외에 그럼 사람들이 경제생활을 조직하는 방법은 뭐였느냐? 크게 3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상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reciproc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인들은 이 선물 그러면 당장 그 퓨처 마켓 이걸 생각해서 선물 시장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선물이 아니고 gift. 그러니까 이 증여입니다. 증여.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면 참 좋은 책이 있는데 그 프랑스 인류학자 그 마르셀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증여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선물 행위가 뭐 그냥 그 화이트데이 때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이렇게 초콜릿 주고받는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집단과 집단 간에 또 개인과 개인 간에 아주 중요한 생필품을 서로 주고받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생필품을 주고받는 이 선물 행위는 그러면 뭘로 조직되느냐? 화폐라든가 시장 교환이 아니에요. 너와 나는 친척이다. 너와 나는 이웃이다. 너와 나는 뭐다라고 하는 쌍대성, 즉 듀얼리티라고 하는 원리로 내가 이걸 선물을 했으니 저쪽이 이것을 다시 선물로 담례로 보내겠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조직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인류 역사 기간 동안에 마을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런 작은 단위에서는 경제 활동과 노동 분업이 조직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폴라니가 얘기하는 원리는 이 재분배라고 하는 원리인데요. 이건 이제 왕국이라든가 제국 같은 큰 단위의 정치체가 나오게 되면요. 중앙에 있는 권력이 그 사방에 있는 작은 경제 단위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 다음에 이 세금을 왕이 다 먹을 수는 없죠. 이거를 다시 나눠줍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를테면 이집트에 왕국이 있었잖아요. 거대한 왕국이 있으면은 나일강 하류 지역에서 나오는 곡식하고 나일강 상류 지역에서 나오는 또는 사막 지역에서 나오는 이 물품들이 서로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중앙에 있는 국가가 다 세금으로 걷었다가 다 나눠주는 겁니다. 이걸 redistribution, 재분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는 선물이라는 행위로 촌락이나 공동체가 경제활동과 노동부dob을 조직했고 큰 단위에서는 왕국이 재분배라는 방식으로 물품을 조직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조선 왕조도 명나라, 청나라에 조공을 바쳤었죠.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 굴욕적인 행위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중국 문화권에서의 지배계층 내에서의 하나의 재분배 행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의 가정이나 공동체 단위 안에서는 교환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이 최대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스스로 자급자족한다라는 원리인데 이게 household, 그러니까는 가정경제라고 저는 그냥 옮겼습니다만은 살림살이라는 뜻이 좀 더 가깝겠죠. 이렇게 해서 자급자족의 원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원리로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인류의 경제 행위는 조직이 됐다는 겁니다. 상품은 그럼 없었느냐? 이렇게 폴라니가 한 얘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상품과 시장 교환은 물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왜 폴라니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상품 교환의 형태로 조직되는 노동분업은 생필품 같은 것이 아니고 주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물품이거나 또는 대외적인 무역, 그러니까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 낯선 사람들 간에 행해지는 것으로 아주 규모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자유주의의 상식과는 다르게 실제 경제사학과 경제인류학을 연구해 보면은 인류가 경제 생활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상품은 전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갑자기 상품이 언제부터 그럼 이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느냐? 오늘날 시장 경제라는 게 나타나게 됐느냐? 깜짝 놀랄 정도로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 심지어 17세기, 18세기 유럽의 그 중상주의 시스템에서도 이 상품 교환은 그 중심적인 형태의 경제 조직 형태는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상품이 전면으로 등장했느냐? 산업혁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3장의 끝부분하고 그 다음에 6장에 뜨문뜨문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너무 짧게 언급이 되고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데 이게 폴라니의 논제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기계제 생산을 인류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18세기 말에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자, 기계제 생산을 하게 되면 왜 상품이 전면에 등장할까요? 기계제 생산을 하게 되면요. 이제부터 인류 사회의 경제 행위를 지배하는 원칙은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기계의 합리성, 두 번째는 자본 계산의 합리성이에요. 자, 그 전에 기계로 생산하지 않았을 때는
생산과 분배와 소비, 향유라고 하는 활동이 인간하고 자연이 직접 맞부닥쳐서 농부가 땅을 갈고 거기서 나온 소출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향유하고 하는 이런 인간과 자연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계 산업혁명이 벌어진 뒤에는 생산의 주체가 기계가 돼요. 그럼 인간과 자연은 어떻게 되느냐? 기계를 매개로 해서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계는 어떤 원리로 조직이 되느냐? 두 개의 원리로 조직이 되는데 첫 번째는 기계의 합리성이에요. 그러니까 기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논리 때문에 커다란 대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대량 생산을 해야 싼 값에 적은 비용의 물건을 생산할 수 있고 기타 등등의 산업적 합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노동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하루 종일 이렇게 클릭질만 하다가 손목이 나가고 어깨가 나가는 분들이 있죠. 참 인간 신체가 당할 일이 아닙니다만 어쩔 수 있나요? 이게 하루 종일 처리해야 되는 그래픽이 많다고 그러면은 클릭질. 인체의 다른 부분은 사용 안 하고 이것만 사용하게 되죠. 이런 게 기계적 합리성이죠. 두 번째는 자본 회계의 합리성인데 이 기계를 사서 생산을 조직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상인들이에요. 요즘 용어로 하자면 투자자, 자본가들이죠. 이 사람들이 기계재 생산을 행하는 이유는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더 큰 이윤이 나오지 않는다 싶으면 생산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큰 이윤이 나온다 싶으면은 아주 황당한 물건도 다 생산합니다. 그래서 기계재 생산은 이 두 개의 논리, 기계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 산업의 합리성이라는 것하고 이 조직을 하는 투자자, 자본가가 가지고 있는 영리회계의 합리성, 이 두 가지의 논리에 의해서 생산이 조직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인간과 자연은 어떤 모습을 띠는 것이 가장 합당할까요? 상품의 형태를 띠는 게 가장 합당합니다. 기계적 합리성과 자본회계의 합리성으로 봤을 적에 인간하고 자연은 이제 기계에 투입되는 투입물에 불과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노동이라는 상품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자연은 토지 또는 원자재,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자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 인간과 자연을 어느 만큼 구입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어떨 때 떨구어 버릴까요? 옛날 사회, 고대 노예제라든가 중세 봉건제 같은 사회에서는 이게 여기에 여러 가지 정치 논리가 개입하고 사회 논리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게 여의치가 않은데 기계적 합리성과 자본회계의 합리성으로만 보자면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구입해서 필요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은 폐기해버리는 상품이라고 하는 형태가 가장 적합하겠죠. 그래서 사람은 노동이라는 상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은 토지, 부동산, 원자재라고 하는 이름의 상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때 인간과 자연이라고 하는 가장 원초적인 요소까지 상품이 되게 되고 인간과 자연도 상품이 되는 마당에 다른 뭔들 상품이 안 되겠어요. 별의별 게 다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경제활동이 대규모의 경제활동과 노동분업이 상품의 형태로 조직되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사람들이 가끔 폴라니를 반박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페르낭 브로델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아주 역사학의 대가가 있는데 그 사람도 이제 폴라니를 비판을 하면서 이런 오해를 보이는데 인간하고 자연하고 상품이 된 게 뭐 200년 전에 나타난 일인 줄 아느냐? 그 이전에는 인노동이 없었느냐? 그 이전에는 부동산 매매가 없었느냐?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폴라니의 얘기는 이건 경제사를 오해한 거다라는 식으로 주류 경제사학에서는 아주 우습게 보기도 하고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이건 폴라니의 논지를 크게 오해한 건데 폴라니가 말하는 상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꼭 기억하세요. 수량과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을 폴라니는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조선시대에도 농번기 때는 세경이라고 그래요. 땅을 가진 지주가 이렇게 품삯을 주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고용을 해가지고 농번기 때 일을 시키는 형태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임노동 아니냐? 그래서 경제사학자들은 13세기, 12세기 영국 농촌의 임금을 계산을 해서 뭐 장기적인 임금 추세를 막 하기도 그러는데 폴라니가 볼 때는 이건 상품이 아닙니다. 왜냐? 세경의 액수는 관습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도 고용할 것이냐도 관습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고용해서 아무 때나 잘라버리는 게 아닙니다.
즉 여러분이 우리 경제 원론을 배우면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서 수량과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걸 아마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품의 논리인데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키고 대가를 준다. 이거는 동서고금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가격하고 수량이 관습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으면 그건 상품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폴라니가 말하는 상품은 순전히 가격과 수량에 의해서 고용량과 쓰임새와 그다음에 해고가 결정이 돼버리는 이게 상품의 정의입니다. 폴라니가 볼 때 동서고금에 여러 가지 상품이 있었지만 토지, 그러니까 자연에 해당하는 여러 요소들과 인간의 활동 그 자체가 완전히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수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일은 그거는 나타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건으로 폴라니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곡물 수입에 관세를 매기도록 되어 있는 영국의 곡물법이 1846년에 철폐됩니다. 이것이 자연이 완전히 상품의 그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지는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이 완전히 시장 그 메커니즘에 맡겨지는 사건은 1834년에 영국에서 구빈법이 철폐됩니다. 그러니까 실업자라든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지방정부 아니면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먹여 살려준다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여왕 때부터 되는 오랜 법이 있었는데 1834년에 거의 완전히 폐지가 되고 시장에서 만약에 고용이 안 되면은 팔리지 않은 상품이 폐기되듯이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도 그냥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둔다라고 한 걸 원칙으로 삼는 게 1834년의 신구빈법입니다. 자, 이게 상품의 논리예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인간 사회에서의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원리는 시장이 아니었다는 것, 주된 원리는. 그럼 왜 시장 교환과 상품이 주된 원리로 등장했느냐? 산업혁명 때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노동과 토지라고 하는 인간과 자연이 상품으로 바뀌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4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말한 이 사태, 여기서 제가 일부러 화폐 이야기를 뺐습니다만 이거는 금융의 논리이기 때문에 설명이 너무 복잡해서 제가 뺐어요. 폴라니가 여기서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상품이 된 적이 없었던 세 가지의 요소가 상품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인간과 자연과 화폐, 세 가지가 상품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세기까지의 고전파 또는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이른바 요소 시장이라고 해서 모든 생산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세 가지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장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인간하고 화폐하고 자연은 원래 상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폴라니 얘기가. 근데 이거를 순전히 산업혁명의 필요 때문에 상품이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이걸 허구적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상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상품으로 만들어서 사고 팔고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회가 해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하고 자연이라는 거야말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골간의 요소죠. 그런데 이게 시장에 맡겨져서 팔릴만 하면 팔리고 안 팔리면 폐기되고 그 다음에 팔렸다 그러면은 엉뚱한 대로 전 세계 어디로든 이동해야 되고 이런 일이 그러면은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본능적으로 자기보호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과 자연과 화폐가 상품이 돼서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막 움직이고 이렇게 인간과 자연과 화폐를 완전히 상품으로 만들면은 자기들끼리의 가격 체계로 완벽한 하나의 self-regulating system, 그러니까 자기 조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걸 자기 조정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과 화폐와 자연이 자기 조정 시장에 맡겨져서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면 기존의 사회 구조는 완전히 다 해체되고 사회가 시장 속으로 파묻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회는 이걸 막습니다. 막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보호 운동을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일단 상품이 되어버렸으니까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상품이 돼서 인간의 형상을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친 듯이 계급투쟁을 벌이고요. 그다음에 자연이, 특히 자연에서 나온 19세기에 가장 중요했던 산물이었던 곡식이 완전히 상품이 돼서 자유무역에 맡겨지게 되면은 농촌이 황폐화되겠죠.
우리나라도 쌀은 아직 완전한 무역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농촌이 황폐화되니까요. 그래서 농민들은 자연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농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라든가 여러 농업 보호무역 조치를 외치고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화폐의 경우는 제가 설명해서 빼겠습니다만은 16장에 나옵니다만은 화폐가 완전히 화폐를 금으로 보는 금이라는 상품으로 일치화시키는 근본위제 메커니즘의 통화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맡겨지게 되면은 성해에 나는 사업가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이 사업가들하고 금융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을 보호할 체제를 요구하면서 결국 중앙은행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세 집단이 각각의 요구를 들고 나오게 되면은 사회는 이걸 받아들여서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을 정지시킵니다. 어떤 위기에 닥치면요. 자, 근데 여기서 그 13장, 14장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있는데 특히 이게 마르크스주의의 계급투쟁하고 어떻게 다르냐를 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 칼폴라니를 좀 오해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마르크스가 다 한 얘기 아니냐, 계급투쟁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13장, 14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나는 계급투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거는 노동자들도 막 요구를 하고 농민들도 요구를 하고 뭐 사업가들도 막 요구를 하겠지만은 이 요구들이 다 관철이 되는 게 아니죠.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이 아무리 뭐 이 플래카드를 두르고 아무리 떠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항상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것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만 그러면은 이게 받아들여지냐면은 사회 성원들 전체가 보았을 적에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요구에 한해서 사회 전체에 관철이 되죠. 그래서 폴라니는 이 과정 전체를 계급투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사회라는 어떤 실체, 추상적이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사회라는 실체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굉장히 이론적으로 들릴 테니까는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영국의 공장 굴뚝법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줄여서 Chimney Act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법 얘기를 좀 드릴게요. 산업혁명이 난 다음에 많은 공장에서 이 증기기관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탄을 떼가지고 그럼 석탄 연기가 나오죠. 그래서 공장마다 그 높은 굴뚝이 있고 거기서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그야말로 이제 악마의 맷돌 같은 이제 그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때 공장에서 계속 석탄을 떼다 보면은 이 굴뚝에 끄름이 붙죠. 그래서 공장 굴뚝이 점점 좁아져갖고 나중에 연기가 잘 안 빠져나가요. 그럼 이제 공장 굴뚝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누구를 시켰느냐? 7살짜리, 8살짜리 아이들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굴뚝은 너무 좁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아주 작은 체구를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럼 이 7살짜리, 8살짜리 아이들은 어디 있었느냐? 노동계급에 버려진 아이들. 이 버려진 아이들은 여러분 잘 안 믿으시겠지만 5살, 6살 때부터 공장을 다닌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영국 의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심지어 3살짜리 아이도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공장을 안 다녔다 하더라도 이 버려진 고아들, 길거리에서 그냥 누더기를 걸치고 구걸하는 아이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공장주들이 가가지고 돈을 얼마를 주겠다라고 해서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장 굴뚝에 집어넣어요. 그게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데가 아니죠. 맵고 그 끄름이 있고 숨도 쉴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막 울면서 내려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잡은 것들이 얼마나 흉측한 짓까지 했냐면은 석탄을 뗐어요. 그래서 알을 뜨겁게 해서 아이들이 더 위로 올라가도록 만들고 그러다 아이들이 공장 굴뚝에 끼어서 죽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가서 공장 그 시체를 또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다른 아이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목불인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극들이 얼마나 생겼는데 굉장히 많은데 이걸 그 당시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리화를 했냐면은 자유계약이다. 아이와 공장주가 돈 얼마를 받기로 하고 일을 하기로 하고 자유계약을 했으니까 이거는 시장의 자유다. 그리고 일단 노동이라는 상품을 자본가가 구입을 했으므로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정당화했던 거예요. 심지어 이 공장 굴뚝법이 나온 지 한참 뒤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과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사회학자가 있었는데 1890년대가 돼도 이 사람은 여전히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라는 주장을 하기까지 해요.
이 목불인견의 참상을 피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영국 의회가 나섭니다. 아동들을 그 공장 굴뚝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1840년에 통과가 돼요. 이 취임리 액트입니다. 이게 공장 굴뚝법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 입법인데요. 이걸 누가 주도했을 것 같아요? 사회주의자들이라든가 노동운동이라든가 이쪽에서 시작한 법이 아닙니다. 참 의외지만 토리, 영국 보수주의자들이 이 법을 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급투쟁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 비즈니스고 뭐 돈벌이고 뭐 다 좋은데, 시장경제고 뭐 다 좋은데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사람을 이 공장기계에 갈아놓고 이렇게 죽여버리는 일들이 이게 사회에서 허용이 된다면은 이게 인간 사회에 뭐가 남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심리인 거죠. 그럼 이때 그 영국 보수당 그 의원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든 사람을 노동으로 만드는 거 다 좋은데 작작해둬라. 어느 이상에까지는 안 된다는 선을 그어야 한다. 이 선을 긋지 않으면 사회 자체가 해체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인 거기 때문에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사회라는 이 추상적인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실체의 입장을 대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농민들이든 아니면은 노동자들이든 어느 집단이든 무슨 요구를 하든 간에 그것이 관철되는 과정에서 관철의 최종 심급을 결정하는 거는 사회라고 하는 실체가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라니는 계급투쟁으로 이걸 설명해서는 안 되고 시장에서 노동, 인간과 자연이 다 상품이 되는 일이 벌어지면 사회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사회가 나타난 것이다. 사회가 움직인 거다. 이렇게 사회라는 실체가 움직인 거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게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13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이 인간과 화폐와 자연이라고 하는 세 요소를 어떻게 완전히 상품이 돼서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것인가 라고 하는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을 설명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는데 혹자는 요즘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폴라니의 이 책은 1944년에 나오는데 이전에 19세기 자본주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상품화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됐는데 폴라니는 분명히 상품화가 벌어지면은 인간, 자연, 화폐가 상품화가 벌어지면은 필연적으로 이 사회의 자기 보호도 함께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벌어졌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낸시 프레이저라고 그 미국의 유명한 페미니스트 사회과학자가 철학자고 사회과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다른 식의 설명 방식을 이제 취합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거는 폴라니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7, 80년대 이후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봐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자기보호 운동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은 상위 15% 또는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시장 메커니즘의 폭력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라든가 사회보험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가지가지의 여러 가지 장치를 이미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미 1980년대부터 유럽이나 미국의 이른바 잘 조직된 조직 노동자라든가 중산층이라든가 상위 15%, 20%는 이거를 놓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각종의 보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쉽게 해고당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각종 사회보험도 가지고 있고 20세기에 마련된 사회보호 장치들을 오히려 더 강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노동시장에서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거의 박탈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은 폴라니가 볼 때는 필연적으로 벌어집니다. 안 벌어질 수 없어요. 그럼 사회 전체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중반까지는 이게 사회 전체 차원에서 벌어져가지고 사회민주주의 체제라든가 복지국가 같은 거를 20세기 후반에 낳게 됐는데 이번 신자유주의 시대에 벌어진 일들은 이 사회의 자기보호가 부분적으로만 벌어졌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조직된 노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회민주당 노동당을 지지하는 중산층이라든가 이런 계층은 사회의 자기보호를 유지하고 있고 60%, 70%의 사람들은 아주 무자비하게 다시 19세기와 비슷한 노동시장으로 가게 된다는 건데 요즘 용어로 하자면 노동시장의 분절화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시장이
자꾸 이렇게 뭐 이 경직화되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그거는 노동시장 전체에서 봤을 적에 상층 한 10%, 20%의 얘기예요.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이 정기적으로 공고하게 조직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노동시장이 경직한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이런 통계들이 아랫부분, 특히 노동 통계에 잘 들어가지도 않는 특별 고용이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아랫부분에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보기엔 낸시 프레이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강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게 하나의 폴라니가 제시하는 19세기 이후의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 풀 수 없는 아이러니고 딜레마인데, 한쪽에서는 인간과 자연과 화폐를 계속 상품으로 만들어서 시장 시스템을 확장하려고 그래요. 요즘 말로 하자면 규제 완화해야 되고 규제 철폐해야 되고 자유화해야 되고 유연화해야 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회가 무너지니까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환경 규제해야 된다, 노조의 권리를 강화해야 된다, 최저임금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걸 또 한쪽에 이쪽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동일한 사회가 두 가지의 정반대의 모순된 경향을 띠게 되니까 좀 험한 말로 사회가 가랑이가 찢어지겠죠. 이거를 폴라니가 총체적으로 묶어서 얘기한 게 이중운동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표현을 했는데, 동일한 사회라고 하는 집단 전체가 경제적인 조직의 원리하고 사회의 조직 원리가 전혀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한쪽은 상품화, 다른 쪽은 비상품화. 그러면은 이게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중운동입니다. 그래서 폴라니는 그 19세기 중반 이후 1940년대까지 유럽 문명, 나아가서 세계 자본주의 전체가 겪어야 했던 그 어마어마한 대격변들 있죠. 제국주의라든가 1차 대전, 그다음에 대공황, 파시즘, 급기야 2차 대전, 공산주의, 이렇게 줄줄이 이어지는 일련의 대사건들을 갖다가 이 이중운동의 결과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태제입니다. 좀 어이가 없죠.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 벌어진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사건들을 지금 말한 그 가랑이가 찢어진다라는 이중운동이라는 개념 하나로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무모한 짓으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폴라니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이제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그러면 사회가 한쪽에서는 시장, 그러니까는 이 시장 메커니즘으로 경제를 조직하려고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인간과 자연과 화폐를 보호하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 두 가지를 다 달성시키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은 무역 차익을 남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제가 호황이 돼서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은 그 돈으로 근본이자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싼 값에 곡물도 사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두 실업자도 적어질 수 있고, 경제가 잘 되니까 한쪽에서는 시장 시스템도 잘 돌아가고, 다른 쪽에서는 노동자, 농민, 또 그 밖에 다른 집단들의 사회의 자기 보호하라는 필요도 채워줄 수가 있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경제사에는 세계 자유무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바로 오히려 보호주의 무역이 시작되고 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나라들이 경제를 다 호황을 만들고 수출을 더 많이 해서, 수입보다 더 많이 해서 그 돈으로 중앙은행을 풍부하게 만들고 통화정책을 아주 풍족하게 할 수 있고 재정정책도 넉넉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한계가 있죠. 잘 아시다시피 모든 나라들이 무역 흑자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제국주의적 팽창입니다. 더 많은 식민지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싼 값의 원료를 가져올 수 있는 식민지를 확보하고, 또 그렇게 해서 생산된 물건을 팔아서 이 상품을 소화시킬 수 있는 식민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국주의 경쟁이 또 한편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 금융 시스템 같은 거는
국제적으로는 근본위제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위제, 고정환율제로 조직이 됩니다만 국내 금융 시스템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은행들이 단단하게 엮이게 되고 그 은행들, 나라 단위로 뭉쳐있는 그 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일국 차원의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중앙은행이라는 게 아주 이게 태고적부터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혀 아닙니다.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건 19세기 후반에 나타나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연준, 이 페드, 그 연방준비위원회가 생긴 게 1919년입니다. 놀랄 정도로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시스템이 마련이 된 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장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사회도 보호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식민지도 경영하고 제국주의 팽창도 하고 경제도 살리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국민국가가 뭘로 바뀌기 시작하냐면은 군국주의적인 성격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군국주의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제국주의 국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뭐겠어요? 국제 정치적인 구조가 위태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전쟁 얘기가 나오는 건데 원래 유럽 사람들이 국제 시스템을 19세기에 유지했던 방식은 세력균형이라고 하는 밸런스 오브 파워라고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간단히 설명하면 이래요. 여러분 은하영웅전설이라는 혹시 그 소설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 이 은하계가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느 한쪽도 다른 쪽을 저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간에 아주 쬐끄만 나라가 되는데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떨 때는 이쪽에 붙고 어떨 때는 저쪽에 붙으면서 세력 균형을 살살 바꿔가지고서 다른 쪽이 다른 쪽을 점령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 만약에 한쪽이 다른 쪽을 먹어버리면 그 조그만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지배당하겠죠? 이게 영국이 그 17세기부터 유럽 대륙이 통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악착같이 굴었던 그 외교 정책을 펼쳤던 논리이기도 합니다. 루이 14세가 만약에 유럽 대륙을 통일해버리게 되면 영국도 위태로워지죠. 또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먹어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력이 작동하는 게 세력균형인데 전제가 있어요. 항상 두 개 이상의 세력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은하영웅 전설처럼요. 그런데 19세기 말에 이제 비스마르크가 물러난 다음에 이 세력균형 체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가 싶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국주의, 군국주의가 전면화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새 슬슬 추축국과 연합국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세력으로 딱 두 개의 세력만 남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이 터졌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공황이 벌어지고 파시즘이 나타나고 공산주의가 나타나고 등등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관통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리고 1차 대전이 벌어졌던 이유는 뿌리는 제국주의에 있고 제국주의를 모든 나라 국가들이 추구했던 이유는 국내에 있어서의 그 두 개 아까 말한 이중운동이라는 가랭이 찢어지는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랭이 찢어지는 모순된 논리에 기초하고 있는 이 시장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이 근본적인 모순을 유럽 사람들이 또는 이 선진국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1920년대가 됐는데도 다시 19세기 질서를 회복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로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1920년대 실제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모든 나라가 지금 실업에 시달리고 빈곤에 시달리고 그 어마어마하게 다 경제가 박살이 난 과정인데 여기에다가 근본위제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긴축재정, 긴축통화 정책을 갖다가 모든 나라에 강요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20년대에.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 시장의 자기조정 시스템을 아예 없어버리자라고 하는 강력한 운동이 나타나는데 이게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는 파시즘, 두 번째는 공산주의, 세 번째는 미국이나 스웨덴 같은 사회민주주의 시스템 혹은 뉴딜 시스템 이렇게 해서 19세기의 자유방임 자본주의 즉 인간 노동 화폐를 다 인간 자연 화폐를 다 상품으로 만드는 그 논리와는 전혀 다른 논리에 기반해서 중앙계획의 요소와 국가자본주의의 성격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경제 시스템이 순식간에 나타났다는 건데 이게 1930년대에 벌어진 파트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시 이렇게 자유무역 시스템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19세기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새로 나타난 파시즘 세력, 공산주의 세력, 그 다음에 이 사회민주주의랄까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이 수정자본주의 세력이라는 게
이게 또 계속 공존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30년대 말이 되게 되면은 이 세 세력 사이에 다시 이합집산이 벌어지고 이게 2차 대전으로 귀결이 되죠. 참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에 대해서 놀랄 만큼 단순 명쾌한 이게 설명이 되는데요. 이게 폴라니가 얘기하는 Great Transformation, 거대한 전환입니다. 예, 거대한 전환이라고 하면 보통 이 사람들이 보통 오해를 해가지고 그 18세기 말에 산업혁명을 일컫는 걸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폴라니가 말하는 거대한 전환은 18세기 말의 산업혁명이 아니고 이 1930년대에 나타났던 이 시장 자본주의의 조직 원리,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끊어버리고 전혀 다른 원리로 산업국가를 조직하는 새로운 국가들이 나타나는 사태. 이 1930년대의 상황과 거기서 배틀된 2차 대전의 상태입니다. 이제 이 책 맨 마지막에 있는 21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데고 아주 난해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뭐 그런 슬램덩크 대사가 생각이 나는군요.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1944년이라는 맥락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UN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1967년에 채택된 이건데 이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는 저거다. 그래서 노동권이라든가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라든가 이걸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도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어떤 문서인데 이 문서의 뿌리가 어디냐면은 대서양 헌장에 있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가려가지고 그 위대성이 안 보이는 분이 있는데 엘리노 여사라고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제 부인입니다. 그분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고 하나의 굉장히 이렇게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가는 상황, 1943년, 4년이 됐을 적에 이제 전후 세계의 질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는 큰 문제가 다가오죠.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그럼 이제 우리 어떤 세상과 어떤 질서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 논의를 하는 와중에서 옛날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19세기에 있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도 되돌아갔다가는 또 1920년대 같은 사태가 나타나고 또 파시즘이 나타나고 또 다시 세계대전이 벌어질 테니까 이제는 인간과 자연과 화폐를 무조건 상품으로 만드는 이런 식의 질서와는 명백하게 다른 원칙에 근거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전 세계에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깔고 있어요. 이게 엘리노이에서나 미국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 영국에도 나타나고 뭐 어디에서나 이 전후 세계 질서는 좀 더 진보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역설적이지만 우리한테는 악몽으로 기억이 나는 그 IMF 있죠. IMF하고 세계은행이라는 게 원래 이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그 회담에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 이제 영국 대표인 이제 케인즈,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케인즈하고 미국에서는 해리 덱스터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만들어서 이 초안을 잡는데 원래 이 브레튼 우즈 시스템의 원래 의도는 19세기 같은 자유무역 이 19세기 같은 자유방임주의도 들어간 것을 막자라는 게 의도였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IMF하고 세계은행은 지금 그하고 정반대의 행동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만은 자,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책이 이 책이 1944년에 출간됐죠. 근데 1944년에 똑같은 해에 출간된 보수 쪽에서는 이 책만큼 이상으로 중요하게 보는 책이 있는데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Road to Serfdom, 그러니까는 우리말로 노예로의 길, 예속으로의 길 이런 책이 있을 거예요.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폴라니하고 하이에크가 똑같은 1944년에 이 유명한 두 책을 쓰는데 둘 다 전후 질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에 대한 책들입니다. 여기서 하이에크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만약에 이 시장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자기조정 기능에 국가가 마음대로 개입을 하고 인간과 자연과 화폐가 시장에서의 상품이 돼가지고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조직이 되는 거에 사회가 끼어들고 국가가 끼어들고 하는 그게 뭐 루즈벨트처럼 뉴딜의 이름으로 행해지던 스웨덴처럼 뭐 사회민주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던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순식간에 이 사회는 다시 공산주의 같은 노예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하이에크 혼자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후 질서를 바라보면서 19세기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보수 쪽의 세력 또는 자유주의 세력의 얘기가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21장은 이거에 대한 반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중운동으로 가랑이가 찢어지는 어떤 경제 시스템이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세워야 되느냐? 사회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원리로 인간과 자연과 화폐가 조직되는 원리를 대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밑에 깔고 있어요. 칼 폴라니는 막스주의자도 아니었고 공산주의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만은 민주적 사회주의자였어요. 이 사람이 볼 때, 자, 아까 우리가 상품이라고 하는 게 왜 나타났냐면은 산업혁명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한테 닥친 도전의 실체는 뭐냐면 산업문명이라는 겁니다. 우린 더 이상 농경제 사회에 살고 있지 않고 인류 역사 1만 년 동안에 전대미문의 가장 큰 도전에 처했는데 그게 바로 기계제 사회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계제 사회에서를 조직하는 원리로 제일 처음에 인류가 채택했던 원리는 시장자본, 이 자기주종 시장이라고 하는 상품화의 원리로 한번 조직해 보겠다고 했던 건데 그건 이제 처절한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무슨 원리에 근거해야 되느냐? 이때 파시즘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19세기식 자유주의의 방식으로 산업문명을 조직하는 게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남은 길은 자유라든가 민주주의 같은 원리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히틀러가 했듯이 무솔리니가 했듯이 중앙의 권력, 이 전체주의적인 권력이 명령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모든 인간과 자연이 다 기능만을 가진 톱니바퀴처럼 다 노예처럼 바뀌는 이런 종류의 산업사회밖에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전체주의 파시즘의 주장이죠.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에 처해야 하잖아요. 19세기 그럼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19세기로 되돌아갈 거냐? 아니면 산업문명을 유지하려면 이제 그 방식은 끝났으니까 전체주의와 파시즘의 방법밖에 없는 거냐? 이 두 가지의 선택에서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폴라니가 제시하는 거는 다른 길입니다. 뭐냐면은 민주주의라는 원칙으로 산업을 조직하자는 겁니다. 이게 폴라니가 생각하는 종류의 사회주의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작업이 꼭 하나가 있습니다. 이 폴라니가 의식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그 20세기 중반이라는 시점에서 폴라니가 생각했었던 종류의 대안적인 제3의 그 산업사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줬던 거는 스웨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폴라니 개인은 스웨덴 복지국가 시스템에 대한 이런저런 불만이 많았는데 그거는 스웨덴에서 그 사회민주당을 조직했던 에른스트 빅포스라든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들도 스웨덴 복지국가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스웨덴의 급진적인 사민주의자들이나 폴란이나 공히 나누었던 사상은 뭐였냐면은 산업의 조직 그리고 사회 조직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통일적인 원리로 다 통일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도 지키면서 산업도 지킬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이게 어떻게 시행됐냐면요. 임금의 결정을 시장기구에 맡기지 않고 총노동과 총자본이 만나서 함께 협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웨덴 사람들이 채택했던 방식은 노조 전체가 임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연대임금제라고 하죠. 노동자들끼리도 아까도 지금 말한 대로 노동시장이 분절하게 돼버리면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액 연봉을 받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아주 힘들게 사는데 우리 노동자들 스스로가 토론을 해갖고 우리 내에서의 임금 차이를 최대한 줄여나가자라고 하는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낮은 부분은 올리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절정인 부분인데 너무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부문이 있으면 임금을 깎자. 환상적으로 들리죠? 이게 될까요? 상당히 됐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 이걸 스웨덴 연대임금제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없이 완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우리 노동자들 스스로가 임금 수준을 통일시켜서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노조가 앞장서서 스웨덴 노총이 앞장서서 스스로 임금 수준을 통일시키는 결정들을 합니다. 이건 아주 작은 한 예인데 지금 말한 것처럼 임금을 시장에 안 맡기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민주적 토론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거를 스웨덴 사회민주주의는 보여준 거예요. 이런 원리로 산업문명의 조직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유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이에크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자유는 19세기 이전에 17세기, 18세기의 그 고전적 자유주의 또는 이 초기 자유주의 시대에 나온 그런 자유 개념이에요. 즉, 자유라 하면 개인의 자유를 말하죠.
17세기, 18세기에 나타난 유럽의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는요, 자유의 단위가 개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가 되고 사회든 경제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는 게 자유 개념이고요.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자유예요. 그런데 이 자유 개념에는 두 가지를 놓치고 있는데, 첫 번째, 이거는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유 개념이 아닙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유로운 것은 사회가 자유롭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은 어떨 때만 자유롭냐? 사회가 자유로울 때, 즉 자유로운 사회 안에 살아가는 개인이 될 때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즉 자유는 사회의 속성이지 개인의 속성이 아니다. 자유의 단위가 사회다라고 하는 것, 개인이 아니라는 것. 이것 하나가 쟁점이 있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자유주의 개념은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에 생겼어요. 그래서 농경제 사회라든가 기계문명 이전의 사회를 반영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 산업문명에 살고 있죠. 우리 흔히 통념과는 달리 농경제 사회야말로 정말 개인주의적인 사회입니다. 각자 자기 땅 가지고 자기가 농사 짓다가 잘 되면 자기가 부자 되고 안 되면 자기가 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부 개척 시대의 미국 영화라든가 미국 농촌 같은 게 전형적인 그 모습인데, 산업문명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경기가 나빠서 대기업이 채용 공고를 하지 않아서 일자리가 없으면요, 나는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가난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 전체가 아무리 경기 호황을 원한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투자를 딱 안 하겠다라고 돈줄을 쬐버리면요, 사회는 꼼짝없이 불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문명에서는 더 이상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게 개인 단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말한 자유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여기서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폴라니가 얘기하는 거는 이 두 가지를 밑에 깔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 개념을 바꿔야 된다. 복합사회, 산업사회라고 하는 이 복합사회에서는 더 이상 자유의 단위가 개인이 될 수 없고 사회 전체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새로운 자유의 의미이다. 그래서 이 자유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다른 모든 이들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산업사회가 새롭게 정의해야 되는 자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쉬운 말로 우리 상황에서 보자면 이래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우글우글하고, 그 다음에 사회 도처에서 빈곤과 실업이 우글우글하고 있는 상황에서 3천억 원짜리 아파트 사고 싶으세요? 거기서 자면은 잠이 올까요? 잠이 왜 안 와? 3천억이면 뭐, 그냥, 알게 뭐야.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고 있어서 그래요. 마음 본성으로는 알아요. 이게 바로 담장을 넘어가면 빈민초민이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그 담장 앞에다 기관총 든 무장 호위대 쫙 세워놓고 자기는 여기서 호화 빌라를 지어서 수영장에서 미남 미녀들과 섞여서 뭐 헤엄을 친다. 그게 자유예요? 그러면 이때 진짜 자유는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가 우리가 다 함께 최대한 다 함께 평등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기 것을 내놓을 수도 있고 함께 나눌 수도 있고 그걸 얘기하는 그 상태,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상태가 산업사회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이체에서 말하는 복합사회에서의 자유의 의미입니다. 이게 성공할지 어떨지는 폴라니가 예측할 수는 없었죠. 1944년 시점에서. 그 이후의 상황을 지금 폴라니가 이 책을 쓴 이후의 상황을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폴라니 예언이 틀렸다. 1970년대 중반 후반 이후에 이른바 신자유주의 사회가 나타나면서 거대한 전환이라는 건 다 실패해버렸고 다시 19세기 같은 자유방임주의 사회로 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자본주의 사회는 19세기와 같은 종류의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인류는 지금 어디론가 20세기를 통과하면서 어디론가 이미 진화를 시작을 했고 어디론가 이미 여정을 떠났어요. 그래서 21세기 자본주의도 19세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21세기 후반에 지금 생태 위기를 맞은 우리들 입장에서 지금 자연을 상품화했다가는 생태 위기가 난다는 굉장히 지금 절실한 도전에 처했잖아요. 그러니까 21세기 중반 이후에 2050년 이후에 지금처럼 석유를 마음대로 거래하고 마음대로 니켈과 그 화석 연료를 마음대로 시장에서 상품처럼 거래하는 일들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19세기하고 멀어진 어떤 여정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폴라니의 이 저서는 실패해버린 뭐 역사의 예언 이렇게 그냥 고전으로만 취급할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로 지금 21세기 인류는 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고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두고두고 생각해 볼 만한 고전이라고 봅니다. 예, 이것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번 즐겁게 읽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